안녕하세요. 2015학년도 EBS 6월 입시 정보 설명의 박민영입니다. 자, 수능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 6월 모의평가가 이틀 전인 6월 12일 치러졌습니다. 자, 시험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EBS 아이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수험생들 반응을 보면 대부분 좀 쉬웠다. 그리고 EBS와 연계가 많이 됐다라는 평이 주로 이렇습니다. 자, 6월 모의평가는요, 지난 반년간의 수험생활을 평가해보는 시험이자 앞으로 남은 시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학습 전략을 세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험입니다. 이 중요한 시험을 대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냉정하게 나의 실력을 확인해 봐야 되고 객관적인 나의 위치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수능 연계율 70%인 EBS가 6월 모의평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앞으로의 학습 전략까지 세워드리겠습니다. EBS 대표 강사들과 앞으로 2시간 동안 모의평가 철저하게 분석하고 학습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자리를 찾아주신 수험생 여러분과 학부모, 선생님들께 EBS를 대표해서 신용섭 사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용섭 사장님께서 감사 인사. 안녕하세요. EBS 사장 신용섭입니다.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입시 설명회는 지난 12일 날 있었던 모의평가를 분석해서 11월에 있을 수능시험을 우리 수험생이 어떻게 하면 잘 보게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올해 모의평가에서도 정부 정책에 따라 EBS의 70% 연계 정책은 수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수능시험도 EBS의 70% 연계 정책은 지켜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입시 설명회는 그동안 TV에서만 보던 우리 EBS의 대표 강사님들이 이 모의평가를 좀 분석하고 어떻게 앞으로 공부를 해야 11월에 있을 수능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EBS는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전국에 동일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해서 지역격차, 소득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지금 수험생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EBS는 수험생과 학부모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입시 설명회를 잘 들으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원하는 대학에 모두 합격하시기를 빕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EBS 6월 입시 정보 설명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저 수능까지 남은 기간 152일, 이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단어는 바로 실전 감각인데요. 대부분 학생들이 수능을 보고 나면 좀
긴장했다,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그런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실점 감각을 키워야 되겠죠. 그 노하우까지 자세히 앞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역별 분석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국어인데요. 국어는 윤혜정 선생님 그리고 남공민 선생님이 분석해드리고 앞으로의 학습 전략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BS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수능 국어 영역을 공부하고 있는 덕수고등학교 국어교사 윤혜정입니다. 네, 올해도 어김없이 6월 모평은 치러졌고 우리 학생들 다들 아마 자기가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긴장도 많이 했을 거고 또 그날 또 피곤했을 거고 힘들었을 텐데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다 모여 계시네요. 자, 이 자리에서 정말 좋은 정보들을 얻어 가시고 6월 성적에 연연하지 말고 수능까지 좋은 결과를 위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6월 모평을 끝난 다음에 6월 모평 성적, 이것이 11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성적일까요? 잘하는 아이들은요 항상 열심히 합니다. 내가 1등급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듣죠. 6월 모평 성적, 11월 성적이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더 긴장하는 시험이 6월 모평입니다. 평가원 시험이죠. 자, 그러나 제가 이제까지 봐왔던 결과 6월 모평 성적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혹시 7등급인 학생 혹은 7등급, 내 아이가 7등급이다 라는 우리 학부모님들, 7등급에서 5등급으로 올라가는 거 쉽습니다.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라가는 거 쉽습니다.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거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려오는 거 그것 또한 쉽더라고요. 3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지는 거 아주 쉽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려가기 쉽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바라는 그 1등급의 자리가 수능 때 빌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6월 모평 국어 영역 잘 본 학생들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못 본 학생들 좌절하면 안 돼요. 제가 시험이 끝난 다음에 수강후기 게시판에 가보니까요,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 시간 관리를 잘 못했어요.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못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기분 좋게 그래도 모평이니까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마음가짐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 시간에 짧은 시간 동안에 올해 수능을 대비하는 6월 모평 국어 영역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저 이후에 남궁민 선생님께서 그렇다면은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어떻게 152일 공부해 나갈 것인지 얘기해 주실 거거든요. 자, 먼저 화법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월 모평 국어 영역은요, 변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긴장된 1교시 첫 번째 국어 시간에서 그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을 했다면 아마도 좋은 성적이 나왔을 거고요. 그 변화에 깜짝 놀라서 허둥지둥했다면요,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성적이 좀 안 나왔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이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먼저 화법 부분을 보시면요, A형과 B형, 자, 제가 화면에서 붉은 글씨로 넣어놓은 부분은요, EBS와 연계된 문항 또는 지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 박스로 표시해 놓은 부분은 공통 문항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B형은요, 면접이라는 담화 상황과 학생의 발표라는 담화 상황을 주고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B형은 항상 이랬어요. 세 문항과 두 문항을 묶어서 두 개의 담화 상황을 가지고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A형은 이제까지 5문제 중에서 2문제, 1문제, 2문제 이런 식으로 담화가 3개가 주어졌는데, 이번에는 A형 처음으로 B형과 똑같이 2문제, 3문제, 2개 담화 상황이 제시가 됐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3개 담화 상황이 아니라 2개로 줄었어요. 담화, 그 보기의 내용이 상당히 길었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 3개로 출제되던 것이 2개의 지문으로 축소되어서 출제가 되었다는 거. 그러나 문제 유형은요, 이제까지와 많이 다른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수강에서 보니까 화법과 작문 부분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다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작문 파트를 보시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작문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계획의 적절성이라거나 아니면 글쓰기 전략이라거나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방법이라거나 이제까지 물어왔던 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A형도 B형도 공통적으로 묶었다는 겁니다. 3문제, 2문제. 이렇게 묶다 보니까 당연히 그 지문의 자료의 양이 커지게 되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작문 부분에서 자료 가나다를 제시하고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 묻는 문제, 뭐 개요 문제, 이렇게 자료의 양이 클 때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이 부분. 그래서 화법과 작문을 통틀어서 30분이 걸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화법 작문으로 시작하는데 이 앞부분에서 30분을 허비하다 보니까 뒷부분에서 시간이 모자라서 난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올해 6월 모평 시험 성적이 안 나왔다라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6월 모평 성적 그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6월 모평 때 이렇게 시간 관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나더라.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9월 모평에서 다시 한번 연습하시고 수능에서 여러분이 적절하게 시간 계획을 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3개로 출제되던 것이 2개의 지문으로 축소되어서 출제가 되었다. 이것은 A, B형 공통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법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굉장히 싫어하는 게 문법이거든요. 그쵸? 너무 싫어요. 그런데 보시면요. A형은 전부 다 빨간 글씨고요. B형에는 2문항 빼고서 빨간 글씨죠. 그러니까 EBS 연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연계표, 여러분의 자료에 연계표가 있을 거예요. 연계표대로 문제를 살펴보시면요. 개념, 아이디어를 연계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체감도는 좀 낮았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150일 남은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문법 약한 학생들은 개념 정리하세요. 아직 여름방학도 안 됐습니다. 문법 엄청날 것 같지만 문법 교과서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EBS에 들어가시면요. 수능 개념이란 강의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법 파트 5강, 6강 그것만 골라서 꼭 개념 정리하세요. 보시면요. 항상 나오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끄덕끄덕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맞아요, 선생님. 어문 규정에서 하나 나와요. 문장을 올바로 고쳐 쓰는 데서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고전문법에서 하나 나와요. 다 나오는 범위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거. 문법 파트에서 특이한 점 없습니다. 이제까지 나오던 그런 경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문법이 어려웠던 학생들은요. 정말 딱 3일, 딱 5일만 맘 잡고 제대로 투자해보세요. 그렇다면은 이런 경향이라면, 이런 수준이라면 충분히 A형과 B형 학생들 문법 파트 잡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4번과 15번 문제가 이제는 공통문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연계된 문항입니다. 이 중에서 띄어쓰기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 A형에서 14번 문제, B형에서 15번 문제. 기억나세요?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띄어쓰기 묻는 문제 있죠?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주어진 그 보기를 제대로만 탐구했어도 그리 어렵지 않았는데 A형 오답률 1위 문제가 B형도 오답률 1위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50% 정도의 학생들이 A, B형 모두 다 틀렸어요. 기본 개념이 중요하다. 기본 문법 개념 잡는 데는 5일 이상 필요하지 않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꼭 문법 파트를 잡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서 파트 변합니다. 보시면요. A형을 보세요. A형을 보시면요. 예술, 인문, 과학, 사회, 기술 지문 5지문이 나왔죠. 작년 수능부터 독서 파트 안에 독서 지문이 있었잖아요. 그 지문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A형 학생들. 그쵸? 그리고 B형 학생들 볼까요? 원래 지문은 독서 지문은 5개잖아요. 그런데 몇 개죠? 4지문으로. 그쵸? 자, 그리고 A형 학생들은 보통 이제는 자연과정 학생들이 많이 응시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과학 지문과 기술 지문 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변별도를 확보하죠. 그런데 이번 시험에는 과학과 기술 지문 그렇게 어려웠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이 과학과 기술에 각각 문항수가 2문항씩밖에 안 나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독서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담감을 약간 줄여주려는 그런 평가원의 의도가 아닐까? 배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독서 파트 어렵지 않게 풀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걱정돼요. 왜냐면요, 유월 모평이 쉽게 나오죠. 그럼 우리 학생들 방심하고서 그래 됐어 라고 생각하죠. 월드컵 좀 봐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월드컵이 어느새 시작했더라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목표를 생각하세요. 우리 부모님들, 야, 넌 가서 공부해. 월드컵은 엄마 아빠나 보는 거야. 부러우면 엄마 아빠 되든지. 안 되십니다. 자, 방심하지 말고 싶더라도 제대로 대비하는 공부 우리 A형 선택한 학생들 하셔야 됩니다. 자, B형을 보겠습니다. 좋죠. 지문 한 개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자, 지문이 4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문이 하나가 사라지다 보니까 문항수는 늘었죠. 한 지문에 4문항씩 나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6월 모평 시간에 딱 가서 시험지를 전체적으로 훑어보지 않고 한 지문당 5분씩에 풀어내야 돼. 이렇게 계산한 학생들이요. 손 떨고 발 떨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한 지문에 5분이면 끝내야 되는데 지문 길이도 길어졌고 문항수도 4문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긴장하고 시간 관리를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바뀐 수능, 올해가 2번째죠. 50문항에서 45문항으로 줄어든 거 작년이 처음이고 올해가 2번째입니다. 이 바뀐 수능이 충분히 지문수와 지문당 문항수가 변화할 수 있구나, 다양화될 수 있구나, 이것을 6월 모평을 통해서 평가원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를 받았을 때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서 시간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머릿속에 빠르게 이해되세요? 그 연습을 앞으로의 학평과 특히 9월 모평 때 여러분이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4지문으로 줄었으니까 9월도 4지문이고 수능도 4지문이다 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독서 안에 독서 지문 없어졌잖아. 나 그럼 연계교재에서 이제부터 독서 파트는 공부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러분에게 그 변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이번 6월 모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요. 작가주의 영화 비평에 대해서 다뤘던 예술 지문이 연계되면서 공통 문항으로 나왔죠. 이제까지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요. 장문을 제외하고는요. 이 공통 문항들 A형과 B형 45문제 중에서 15문제는 공통입니다. 아시죠? 근데 그 공통 문항들이 거의 대부분 연계됐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여러분의 연계교재 있죠? 연계교재도 수능특강 A형과 수능특강 B형이 30%는 같은 지문과 문제가 들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공통 지문과 공통 문제들 다시 한번 주목해서 봐야 한다는 거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공통된 부분들이 연계가 되는 경우가 많구나라는 생각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문학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원래 문학 지문은요 5지문이 나오는데 4지문으로 줄었습니다. 그쵸? A형도 마찬가지고 B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솔직히 좋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 부담이 덜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5개 문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조급하게 문제를 풀었던 학생들이 뒤에 가보니까 조급하게 풀었는데 지문 하나가 없는 거예요. 시간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대소설에서 무려 5개의 문항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시간을 여러분이 좀 더 할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시면요.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 고전소설, 그리고 없어진 지문 하나가 뭐죠? 시나리오나 그러니까 극문학이나 수필이 나와야 하는데 수필이나 극문학 지문이 하나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면서 느끼셨어요? 완벽하게 사라진 게 아니죠. 어디에 가서 숨어 있습니까? 자, 보시면 현대시 A형을 보시면요.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라는 시에 보기를 통해서 율정기라는 수필을 살짝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수필도 연계교재에 있었던 작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B형 학생들은 어디에? 바로 도산12곡이라는 고전시가 파트 문항을 보시면요. 거기 보기에다가 살짝 고전 수필을 넣어놨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문항을 구성할 수 있다, 지문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평가원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붉은 글씨로 들어간 부분들은 전부 다 연계교재에 들어있었던 작품이라는
얘기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그렇다 보면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문학 파트 공부를 할 때 연계 교재에 있는 그 작품들만 뽑아서 암기하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연계표에 보시면요. 어떤 교재 몇 쪽에 있는 지문과 문항들이 연계되었다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연계됐잖아, 6월 때. 지웁니다. 나중에 복습할 때 그거 빼버립니다. 그쵸? 왜냐면 6월에 연계됐는데 수능에 또 연계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반대로요. 연계된 교재를 복사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아이들은 연계됐으니까 이제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복사해서 나눠줘요. 스캔해서 올려줍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떤 식으로 연계됐는지 너 스스로 네 눈으로 보고 분석해라 라는 겁니다. 연계되는 유형을 여러분이 직접 알고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독서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문은요. 맥거핀 기억하세요? 예술 지문? 그 지문 같은 경우에는 맥거핀이라는 개념 부분만 연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A형의 사회 지문 같은 거, 인센티브 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지문의 논지 흐름이 거의 똑같죠. 연계 교재를 제대로 공부했을 때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연계도 이루어지고 있죠.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경업전 연계가 됐지만 교재에 있는 장면과 전혀 다른 장면을 연계했거든요. 전혀 다른 장면을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연계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문을 연계하는 방법, 이번에 문법처럼 개념만 연계하는 방법, 문항 아이디어, 그러니까 문제 유형을 연계하는 방법, 다양한 연계 방법을 여러분이 좀 이번 연계표를 통해서 직접 스스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래톱 이야기가 공통 문항이었는데요. 이 점도 특이한 변화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까지는 고전시가나 아니면은 극수필 부분이 이제는 공통 문항으로 연계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극수필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래톱 이야기라는 현대 소설이 공통 문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통 문항이 이 현대 소설이 아까 몇 문항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5문항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덩치가 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소설도 이런 식으로 공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B형 학생들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요. 도산 12곡 부분이었습니다. 도산 12곡이 맨 마지막 부분에 있었는데 좀 어려웠죠. 그쵸? 천석고황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부분은 저도 좀 아쉬웠어요. 이런 정도는 주석으로 제시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도산 12곡 이제까지는요. 고전 시간은 거의 다 EBS 연계 교재에서 나왔습니다. 대부분. 근데 이번에는 도산 12곡은 연계 교재에 실려있지 않은 부분이었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 연계 교재에 있는 작품만 외워서 해결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 보는 고전시가 작품이나 처음 보는 울타리 박 같은 이런 현대시, 시험장에 가서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10년도부터 매년 6월 모의평가가 있은 그 주 토요일 날 이렇게 입시 설명회 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6월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기말고사고 여름방학입니다. 여름방학 때 제대로 안 하시면요. 여러분에게 더 이상 희망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여름방학 제대로 못 보내면요. 뭔가 성적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건 욕심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 여름방학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마지막 기회냐면요.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없어서 연계교재가 많은데 내가 지금 개념 정리할 시간이야? 라는 생각을 가진 학생들은요. 그 마음 접으시고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반드시 개념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최고의 성적은 수능날 터진다. 6월 모평 성적이 여러분의 수능 성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월 모평, 그 다음에 7월 학평, 그 다음에 9월 모평, 10월 학평, 그리고 수능입니다. 앞으로의 모의고사가 여러 번 남아있는데요. 시험을 못 봤을 때 가장 속상한 사람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부모님들 아이들 성적 떨어졌을 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괜찮아, 할 수 있어 라는 격려 한마디에 제일 속상했던 우리 아이들은요, 스스로 더 힘을 낼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 어머님들께서, 아버님들께서 꼭 생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같이 수능까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대략적인 분석 총평을 들으셨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라고요? 그쵸? 앞으로 남은 152일이 여러분을 어떻게 달라지게 할 수 있을지, 이제 국어, 영역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공부 방법 앞으로 남궁민 선생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요. 귀 쫑긋하시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셔서 꼭 수능날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궁민 선생님 나오실 텐데요.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난 민이라고 해. 반갑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이 코엑스를 후끈 달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들 인사드립니다. EBS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호평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남궁민입니다. 좀 전에 가슴속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수험생 여러분들의 가슴속에는 열정만 불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 걱정, 근심 많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EBS의 선생님들이 오늘 대거 출동했습니다. 걱정, 근심 덜어드리려고 하고요. 불타고 있는 열정에는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자, 저는 윤혜정 선생님의 바통을 이어받아서요, 국어를 이제 남아있는 150여일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이냐 라는 사실을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6월 모평 이후 학습 전략을 3가지 주요 학습 전략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해요. 딱 3가지입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인 도움을 드릴까를 고민 끝에 3가지로 추렸습니다. 항상 잘 아시겠지만 제대로 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려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부터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 전략, 두 번째 전략, 세 번째 전략 잘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기셔서 학습 전략을 수정해 나가는데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갑니다. 빠밤. 썰렁하네요. 첫 번째 전략은요, 학습 계획, 학습 실천 이런 것에 관련된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죠. 전략은요, 첫 번째 전략, 큰 그림을 맞춰 나가라 라는 것입니다. 대개의 수험생들이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여러분들 대부분 그럴 텐데요. 하루에 주로 문학과 비문학을 몇 세트 정해서 규칙적으로 그 세트만큼을 풀어나가는 걸 국어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그런 공부 전략을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매일 해야 돼. 꾸준히 몇 개씩. 그러지 않으면 감이 떨어져 라는 겁니다. 맞죠? 끄덕끄덕하네요. 근데 그런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냉정하게. 나에게 떨어질 만한 감이 있던가? 내가 매일매일 꾸준히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지켜야 할, 유지할 만한 감이라는 게 있던가? 논리적으로 그렇게 유지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감을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저게 바로 무슨 표인가 하면요, 매일매일 조금씩 있지도 않은 감을 유지하기보다 그 감을 만들기 위해서 과목별로 순차적으로 집중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전에 윤혜정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늦어지면 이제 저걸 실천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왜 화법 작문이 아직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직도 그렇게 시험 볼 때마다 나에게 태클을 거는가? 왜 그러냐면 그냥 연계교재 지금 뭐 하는가 하면 연계교재에 있는 화법 작문 문제를 예를 들어 화법 작문 얘기해 봅시다. 화법 작문 문제를 막 푼단 말이에요. 중요하다니까 또 그 다음에 풀었던 걸 또 풀어요. 답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뭐 모평이나 뭐 학평이나 보면 다른 문제를 만나니까 뭘 묻고 있는지 어떻게 묻고 있는지보다는 내가 지금 그냥 그 문제 해결하기에 급급한 거, 정답 찾기에 급급한 겁니다. 도대체 화법이나 작문 분야의 자신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생기는지를 모르는 거죠. 저 단계, 저 화살표 보이시죠? 화법과 작문은 엮어서요. 맨 처음에 이것부터 하십시오. 자, 제가 아까 윤혜정 선생님 뭐 며칠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넉넉하게 시간 드릴게요. 화법, 작문, 문법까지를요. 지금 남아있는 150일 가운데 10분의 1인 보름만 딱 드리겠습니다. 넉넉한 시간이에요. 화법, 작문 엮어서 도대체 화법, 작문에서 시험 문제를 만들어내는 개념적 지식은 무엇인가를 먼저 공부하십시오.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거 하고 나면 기출 문제를 푸세요. 푸는데 예전 것까지 다 뭐 최근 20년간 풀 필요 없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평가원이 출제한 모평과 수능 그리고 학평 요것만 작년과 올해 시험만 문제를 풀면서 정답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좀 전에 내가 공부한 개념이 문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무슨 개념적인 요소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묻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난도로 어떤 함정을 파가면서 묻고 있는지를 보란 말입니다. 그런 걸 다 하고 나면요 이제 화법 작문에 감이 잡혀요.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죠. 그 바탕 위에서 실전이라는 단계 즉 연계교재 EBS 연계교재에 있는 화법 작문 문제들을 몰아서 풀어보는 겁니다. 그럼 화법과 작문이 어떤 내용들을 어떤 방식으로 묻는다는 걸 감을 잡게 돼요. 그리고 더 이상 화법 작문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저게 끝났죠? 점선 따라 이동합니다. 문법을 저 순서대로 정복하란 말이에요. 저 세 가지를 하위 과목을 끝내는데 보름 드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집에 가서 그걸 시작하십시오. 자, 보름 드린다고 했는데요. 그 기간을 제가 정해놓는 이유는요. 남아있는 150일, 그중에 10분의 1만 거기에 짜잘한 동생 세 과목 끝내는데 시간을 쓰란 말이죠. 왜? 저 뒤에 독서와 문학은 훨씬 더 많은 공부의 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저 시간을 확보하는 사람이 결국 수능에서 이길 겁니다. 화법 작문은 그냥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착각해서 안 했고 저 과정을 문법은 하기 싫어서 안 해왔어요. 맞죠? 해야 됩니다. 저 순서대로 정복해 나가십시오. 그래야 수능 전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나에게도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유지할 만한 감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저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리고 저 과정에서 개념 부분에선 개념 강의들을, 기출 부분에선 기출 플러스 강의들을, 그리고 실전 부분에선 연계교재 강의들을 적절하게 자신이 최소한 어느 정도만이라도 어쨌든 선택적으로 수강할지라도 정확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개념, 전문가의 눈으로 분석하는 기출, 전문가의 눈으로 접근하는 연계교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팁 갑니다. 빠밤. 두 번째는요. 기출문제 활용에 관한 겁니다. 제발 기출문제를 똑바로 활용하라라는 거죠.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대개의 학생들은 어떤가 하면요. 기출문제를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해요. 세트마다 시간을 재면서 풉니다. 맞죠? 그리고 몇 점 맞았는지 체크를 하죠. 그리고 그 지문을 분석하고요. 오답풀이를
가지고 내가 왜 틀렸는지를 점검하고 끝. 맞죠? 그게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이고요. 심지어 어떤 학생은 이러기도 합니다. 이래요. 선생님, 저는 일부러 기출문제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기출문제가 제일 좋은 문제잖아요. 맞아. 수능을 코앞에 두고 제 실력을 점검해 볼 수 있으려면 기출문제를 그때 위해서 아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풀어보면 그때 가서 답이 생각나면 어떻게 해요? 웃기지 마세요. 저기 써놨죠? 기출로 실력을 점검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기출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뒤에 그림 보이십니까? 보물지도. 기출 문제는요, 여러분한테 보물로 안내해주는 지도 같은 거예요. 기출은 자기 실력을 점검하는 수단이 아니고요, 늘 시험마다 반복되는 패턴을 학습하는 도구입니다. 시간 재면서 풀 필요 없고요, 거기에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뭘 항상 이런 방식으로 묻고 있구나 라는 걸 반복되는 패턴을 익히고 발견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자, 독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의 일종의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기출을 좀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드려야 되니까 독서를 만약에 예로 들어서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걸 제가 샤르릉 마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테죠. 뭘? 독서가 도대체 한 회 수능 시험에서 독서 분야라는 것이 나에게 뭘 묻고 있는가? 나에게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것만 모아서 점검해 본 적, 파악해 본 적 있나요? 아마 없을걸요?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이런 놀라운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된다, 그죠? 짠! 저게 뭐냐고요? 작년 수능에 A형 독서 15문제 문제만 모아놓아 본 겁니다. 발문만 모아놔 봤어요. 그리고 비슷한 출제 요소들을 묻는 문제, 그걸 매개로 한 문제들끼리 색깔을 같은 색깔로 칠해가지고 정렬을 새로 해본 겁니다. 이런 거 안 해봤잖아요. 그죠? 시간 재면서 풀기 바빠서 이런 거 안 해봤잖아요. 맨 위에 하늘색으로 칠해놓은 문제들이 뭐냐면요, 정보 확인 문제예요.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 그거보다 조금 진한 짙은 파란색으로 해놓은 그 다음 문제들 보니까요, 좀 더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네요. 밑에 갈색으로 해놓은 것들은 글의 내용을 보기에다 적용하는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 밑에 보니까 논지 전개 방식 한 문제 있고요, 내용 추론 한 문제 있고요, 어휘 문제 하나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이런 거 안 해봤습니다. 한 회분의 수능의 독서에서 나한테 묻는 질문의 종류가 저렇게 단순하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해봤다고요. 기출은 저런 거 하는 대상입니다. 저게 왜 중요하냐고요? 그럼 이제 비문학 독서 지문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어디에 중점을 맞추어서 글을 읽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결국 지문을 주고 묻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안다는 건요, 어떻게 글을 읽으라는 걸 지시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저런 걸 보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란 말이죠. 기출은 저런 거 하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팁 갑니다. 빠밤. 너무나 당연한 얘기 할게요. 연계 교재를 완전히 정복해라. 선생님,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본다고 가정해 보세요. 시험 범위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중간고사인데 그 과목의 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 그 범위를 공부하지 않고 중간고사에 응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나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연계교재라는 건요, 시험 범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 범위의 내용을 충실히 완벽하게 공부하고 수능 시험장에 걸어 들어가는 학생이 상상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그러면 철저하게 공부해야 된다. 어떻게 공부하느냐? 조금 디테일한 팁을 드리죠. 화법, 작문, 문법의 경우 출제 요소를 중심으로 공부하세요. 그 얘기가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출제 요소라는 것은 결국 화법, 작문, 문법에서 묻고자 하는 개념적 지식이 뭔지를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화법을 예로 들겠습니다. 국어 시간에 모든 별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 무슨 대본이 주어졌어요. 연계교재에서. 그 내용이 만약에 연계 출제됐다고 칩시다. 11월에 시험지를 펼쳤더니 모든 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반가워, 이거 스틱에서 봤던 거야. 근데 그 다음은 소재의 연계는 큰 의미가 없다고요. 저 분야에서. 뭘 봐야 하냐면요, 결국 모든 별, 토의가 됐든 무슨 토론이 됐든 뭐가 됐든 결국에 묻는 건 저런 거라는 겁니다. 저걸 보시라고요. 화법의 특징이 비언어적 요소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든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있다든지 무슨 의미를 재구성해서 수용할 수 있다든지, 저게 바로 뭐냐면 개념이라고요. 저게 출제 요소입니다. 저런 걸 보시라고요. 저걸 중심으로 공부하세요. 화법, 작문, 문법의 경우 저거 수특에 있는 문제입니다. 머릿속에 모든 별 토의를 남기지 말고 저걸 남기세요. 자, 그럼 끝으로 독서와 문학을 지문 중심으로 공부하라는 얘기는 도대체 뭐냐는 거죠. 독서 먼저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수험생들은 다 알고 있는 걸로 설명을 해보죠. 인터넷 수능에 보면요, AB형 공통으로 인문 지문에 동양 철학 지문이 있어요. 순자의 천관에 관한 지문 공부했을 겁니다. 기억나죠? 순자의 공자 맹자와 다른 순자의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한 천관에 관한 그것의 어떤 사상사적 의의를 얘기한 지문이 있다고요. 그 지문을 공부했다면 그 지문의 핵심이 결국엔 순자의 천관의 개념, 그 의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연계 출제됐을 때 결국엔 그것이 연계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요, 인터넷 수능 교재에서는 묻기를 순자의 천관과 가장 유사한 다른 사상가들의 생각을 골라라 라는 문제로 출제되어 있지만, 다른 방식의 문제로 묻더라도 거기에 정확히 응답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지문의 핵심을 보라는 겁니다. 중요 개념들을 이해하세요. 암기하지 말고요. 끝으로 문학입니다. 자, 수능 특강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을 작품으로 이야기해보죠. 안수길의 제3인간형이라는 현대소설 AB형 공통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작품을 공부를 한다면요, 아무리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이 출제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다른 대목을 끌어와서 그 작품을 연계해서 출제한다 할지라도 결국의 핵심은 저기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조은과 미와 석이 6.25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을 거치면서 어떤 인간형의 변화를 보였는지, 저기에 결국에 저 작품의 핵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저 그림이 수능에 그대로 연계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라도 결국엔 저 요소를 묻는 것이 저 지문, 저 작품을 선택하는 이유가 될 것이고 대표 문항을 구성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게 바로 지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지금 3가지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큰 그림을 맞춰 나가라. 과목별로 순차적으로 집중해서 개념, 기출, 실전의 방식으로 유지할 만한 감을 쌓아 나가라. 둘째, 기출 문제를 제발 똑바로 활용하라. 패턴 학습의 도구임을 잊지 말라. 세 번째, 연계 교재를 공부할 때 화법, 작문, 문법은 출제 요소, 개념을 중심으로, 그리고 독서와 문학은 지문을 중심으로 공부하라.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한마디 남겨드립니다. 자기계발서 같은 책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유명한 자기계발서에 저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군요. 현재 상황이나 환경은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생각의 결과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현 상태를 바라보면서 이게 나야 라고 말한다. 그건 당신이 아니다. 그건 과거의 당신이다. 지금의 생각과 행동이 미래의 결과를 만든다. 여러분들의
다른 미래를 위해서 부모님이, 학교 선생님이, 그리고 한 발짝 옆에는 EBS 선생님들이 항상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기운 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윤혜정 남국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요, 일단 기본 문법, 개념을 철저히 해라. 그리고 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하는 연습 꾸준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연계 교재는 지문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는지 유형을 살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패턴 학습 강조하셨고요. 연계 교재를 정복하라는 말씀하시면서 출제 요소와 또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수학 영역은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심주석 선생님과 김세지 선생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심주석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심주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재학생들이 좀 더 많겠죠, 아무래도요. 재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한번요. 죄수생들 손 들어보세요. 죄수생은 없어요? N수생. N. 예. 재학생들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을 조금 되돌려 가지고 저번 금요일 날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예. 1교시는 잘 모르겠고요. 예. 저는 수학이니까 2교시 시험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예. 1번 까딱 없습니다. 2번 까딱 없습니다. 3번, 4번 의뢰 이렇게 쉽게 나오겠지 그러면서 넘어갑니다. 첫 페이지 넘겼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웬일이지? 예전보다 좀 더 잘 풀립니다. 심지어는 A형 5번 같은 경우에는 1번 자리에 가 있을 문제가 5번 자리에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험지가 미쳤구나. 문제가 이렇게 쉽게 보이다니. 3면 4면 갈 때까지도 까딱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러다 나 100점 맞는 거 아니야? 완전 미치신 거죠. 아니, 수학 시험 문제가 쉽건 어렵건 간에 앞 페이지에서 결정나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요, 정말 2번을 틀리는 애들도 있어요. 행렬 실수했대요. 부모님 집에 가셔가지고 애가, 우리 자녀분이 1번이나 2번이나 3번을 틀렸다고 한다면요, 식사를 한 3끼 정도 굶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려야죠. 그걸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핑계거리가 하나 생겼잖아요. 실수였어요. 때리세요. 이럴 때는 받아주시면 안 돼요. 아니, 결국은 시험이 쉽건 어렵건 간에 결정나는 사항의 문제들은 객관식으로 바라본다면 19, 20, 21번, 그 다음에 주관식 22번은 뭐 그것도 너무 쉽죠. 그 다음에 주관식 뭐 기껏 조금 더 쳐준다면 28번, 29번, 30번. 결국 이 문제가 관건인데, 15번, 16번까지 잘 풀었다고 완전 대박, 나 오늘 기록 세울 것 같아. 그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들이 시험의 장애 요소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말씀대로 이번 수학 영역은 최근 한 7, 8개년 동안 찾아볼지라도 가장 쉬운 시험이었습니다. 이 쉬웠다라는 게 어려운 문제조차도 다 쉬워졌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 1등급 커트라인이 100점이 나와야 되겠죠. 하지만 커트라인을 본다면 100점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 보시면요, 1등급 커트라인은 예전 커트라인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2등급 커트라인이 조금 올라갔죠. 한 문항 정도씩 올라갔습니다. 3등급 봐보세요. 이거 한 문항 차이가 아니죠. 두 문항 정도가 올라가죠. 4등급을 봐보세요.
다시 한두 문항 차이밖에 안 나죠. 실제 보면 이런 쉬운 시험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학생들이 몇 등급 학생들이에요? 3등급에 해당되는 학생들입니다. 문제가 쉬우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해놨기 때문에 맞추는 문항이 많으니까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이런 모의평가나 수능이라는 게 그 점수를 9등급의 점수를 맞춰서 시험을 내겠습니까? 부모님들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요, 수학에서는요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이라는 등급의 차이가 의미가 없습니다. 5등급은 이과 5등급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6, 7, 8, 9등급 하위 40%의 학생들은 실제 걔네들이 수학을 알고 모르고가 아니에요. 찍었더니 오늘은 좀 잘 맞네 이거야. 그러면 6등급, 5등급, 예. 야, 다 피해갔어? 9등급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주변에서 9등급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물론 100치를 내면 9등급이겠죠. 예, 그런데 고맙게도 이렇게 답을 체크했을 때 9등급이 나올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9등급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시험 시간에 잔 거예요. 그러니까 7등급, 8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성적표 나중에 받아왔어요. 수학이 6등급이에요. 이것도 밥을 이거는 한 달을 굶겨야 돼요. 시험 시간에 잔 거라고요. 찍고 그림 그리고 라라라 오늘 뭘 그려볼까, 이런 애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점수가 높아져 있더라도 수학은 의뢰, 우리 부모님들도 수학은 좀 불편한 과목이잖아요. 뭐 20여 년, 30여 년 돌이켜보면 아, 그때 나도 수학을 못했었어. 역시 뭐 내 머리 닮았겠지, 뭐 괜찮아. 아니요, 요즘은 바뀌었어요. 이게 수학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게 수학이다.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수학이요. 부모님들 죄책감 느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부모님 머리 탓 절대 아닙니다. 애가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아, 얘가 수학이 좀 딸리는구나, 어떻게 위로해 줄까, 뭐를 해줄까, 이게 아니고 그냥 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해야 돼요. 어제 국어 지문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어린 그 아이들이 갖고 놀던 장난감이 자꾸 가지고 놀지 않잖아요, 지겨우니까. 그러면 자선 단체에나 갖다 줘버리라고, 그런 지문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애들 수학책 공부 안 하면요, 책상에서 수학책 다 갖다 버려버리세요. 다시 사자. 처음부터 또 하겠죠. 그래서 실제 이 시험이 쉬워지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한 점수는 올라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봤더라도 등급의 변화는 안 생겨버리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이번 6월 모평 때의 시험의 결과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아, 역시나 내가 이 문제가 쉽다고 그래서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만약에 실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매번 그걸 실수로 인정할 거냐 이거예요. 수능 끝나고도 그러실 겁니까? 수능 끝나고 딱 나왔어요. 야, 시험 어떻게 봤니? 실수가 많았어요. 재수. 이거잖아요. 한 번 연습이 반복되어지는 건 실수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늘 이야기하는 게 실수였어요. 입에 아예 못이 박혀 있어요. 입버릇처럼 실수가 아닌데도 실수인 것처럼 얘기한다 이거예요. 제가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요, 수학 목표 100점이라는 얘기를 해요. 공부를 하면요 100점이라는 점수가 절대 어려운 점수가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미리 겁먹어요. 그러니까 96점을 맞아도 잘했어야 주서가. 92점 맞아도요, 아유, 야, 네가 70점 맞다가 92점 맞으면 잘했어 주서가. 이래요.
등급의 변화가 없는데 착각이라는 거예요. 100점을 받을 때까지 공부를 하려고 해야지 거기에 맞춰서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봐 줬으면 하는 게 이번 시험이었습니다. 자료화면 더 보시면 요번에 이제 수학에서 연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개념 원리를 활용한다든지 자료 상황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을 시켜내는 걸 하는데요. 제가 밑에다가 이런 표를 갖다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다른 데에서 이런 표가 절대 안 나올 테니까 찍어 놓으세요. 예, 찍어 놓으셔도 됩니다. 잘 보시면요, 우리 친구들 수능 특강 다 공부했죠? 공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인정해 보세요. 레벨 2, 레벨 3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벨 1까지는 할 만한데 그 다음부터 문제 푸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안 풀었다고 할지라도 연계된 문제에 20문제 가까운 문제는 예제, 유제, 레벨 1에서 출제가 되어졌었다는 거예요. 연계 문제가. 그러니 우리가 교재를 자기 수준에 맞춰 그래도 공부하겠다라는 의지만 가지고 있었다면 적어도 연계된 21문항에 대한 느낌은 이 시험지에서 충분히 받아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은 뭐 상관없으니까요, 제가 수학 문제를 다 못 풀어서 이번 시험에서 망쳤지만 이런 변명하지 말란 뜻입니다. 적어도 문제를 풀었다면 이 정도의 문제까지는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은 이런 어떤 문제가 예제, 유제, 레벨 1의 문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예, 수준을 말씀드리면요, 덧셈 뺄셈이에요. 우리 아버지 7 더하기 3이 얼마죠? 10이요. 예, 요 정도 계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조차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쇠수생이 되겠다는 뜻이죠. 여러분들한테 나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오라고 합니까? 재학생, 수험생의 가장 큰 본분은 뭡니까? only 공부.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 밥 먹고 공부, 잠깐 점심 먹고 공부. 저녁 많이 먹으면 배불러서 공부가 안 되니까 공부. 그리고 그냥 쓰러져서 취침. 일어나서 공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 이게 당연한 우리 수험생의 삶인데, 근데 이래가 어떻게 살란 말이냐, 뭐 이런 뜻으로 내가 공부하는 기계야? 뭐 이런 식으로요. 네가 아들이야? 네가 딸이야? 똑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 많이 없어요. 결과 물론 좋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아마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요. 적어도 어려워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근성 정도를 보여주기를 바라는 게 우리 부모님들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그렇다면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물론 힘들죠. 뭐 고3이 괜히 고3이에요? 고생하삼 아닙니까? 많은 고생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수험생들 많은 학생들이 이런 과정을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부정할 게 아니고 그걸 이겨내보란 얘기죠. 뭐 요번 출제된 것들 중에서도 뭐 이런 건 있어요. 공통문항 뭐 4문항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뭐 A형 볼 사람 A형 보고 B형 볼 사람 B형 보는 거지, 내가 공통문항이 어떻게 출제됐나? 뭐 관심 끄셔도 돼요. 그런데 입시 자료집에는 꼭 공통문항이 몇 문항 출제됐고 공통문항의 스타일이 어땠다, 뭐 B형이 더 어렵게 출제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이제 합답형 문제를 보니까 A형 같은 경우 1문항 나왔고 B형이 2문항이 출제가 되어졌어요. 근데 합답형 문항은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4-5문항 나오던 시절에서 1-2문항으로 줄어들었어요. 이유는 시간이에요. 시간. 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 100분이라는 시간이 넉넉한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합답형을 좀 줄여서 거기에서 시간을 세이브해라. 다시 말하면요, 이 30문제를 100분 동안
한 문제당 3분 20초에 풀란 얘기가 아니고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는 빨리 풀어서 한 40분, 50분 만에 처리를 하고, 어려운 문제 4-5문제 남았으면 거기에다 10분씩이라도 투자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냥 1번 문제부터 꼼꼼하게 계산한다고 거기다 해설지 만들고 있어요, 부모님들. 우리 애들 그 시험지 갖고 오면요, 이 복사하면 해설지예요, 해설지. 팔려나 봐요. 그냥 풀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합답형 문항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 예, 그런 점들이 이번 시험에서 좀 특징적이고, 그 다음에 A형에서는 세트형 문항이라고 계속해서 나왔어요. 근데 B형에서 세트형 문항 뭐 늘 준비는 했었거든요. B형 입장에서도 세트형 나오면 두 번째 문제는 적분이니까 적분 속도를 늘려놨는데 세트형 문항이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혹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B형에선 세트형이 안 나오나 보다. 제일 바보 같은 것 같아요.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수능 문제가 출제되어졌어요? 그럼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지금 패턴이라는 건 있으니까 그래도 세트형에 대한 대비는 여러분들이 해 나가야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연계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한 문제만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보실 때 좌측에 있는 문제가 우리 교재 문제고요, 우측이 이번 모의평가에 출제된 문제인데요. 잘 보시면 교재에 있는 문제가 1번, 2번 조건을 가지고 3번을 풀라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변형을 시켰냐면요, 1번, 3번을 조건으로 주고 2번을 계산해 보라는 문제였어요. 변형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 교재에 있는 문제만 그냥 풀어가지고 맞췄다고 동그라미 치고 틀렸다고 해서 해설지 보고 정답 고쳐내고 이 과정이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뜻과 의의를 이해하고 난다면 연계 문제로서는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학은 요번에 연계된 거 봐도 다른 문제집에도 다 있는데, 다른 문제집에 다 있는데요, 여러 권에 거쳐야지 다 있어요. 21문항이요, 여기에 찔끔, 여기 찔끔, 여기 찔끔, 여기 찔끔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고요. 21문항이 다 담겨 있는 게 그래도 저희 연계교재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일단 다른 문제집보다 저렴하다고요. 그러니까 수험생으로서 적어도 이 연계교재와 기출문제만큼은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다른 거 바라지 않을게요. 연계 교재 착실하게 푸시고요. 기출문제 뭐 선생님 최근 3년 거만 풀면 되죠? 네 수준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3년을 푸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5개년을 푸는 학생이 있고, 5개년을 푸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10개년을 푸는 학생이 있을 거라고. 누가 더 점수가 잘 나와야 정상입니까? 10개년이죠. 2005학년도 이후에 평가원 기출문제 위주로 적어도 10개년 정도는 봐줄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의 에펠탑이 처음에 들어설 때요, 프랑스가 이 광야가 넓잖아요. 거기에 흉물스럽게 그렇게 높은 구조물을 갖다 건축물을 세운다 그러니까 국민이건 그 나라의 관료건 간에 전부 반대를 했었어요. 야, 이건 프랑스의 흉물이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프랑스에 가면 그 누구나 전부 에펠탑에 한 번씩은 올라가 봅니다. 그런 정도로 프랑스의 랜드마크가 되어 있죠. 우리 친구들 지금 현재 주변에 누구 선생님들, 동료, 부모님들로부터 듣는 말들은 아직까지 내가 다 완성시켜 놓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처음 프랑스의 에펠탑이 들어섰던 그와 같은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열공 아니고 죽공으로서 제대로 한번 내 19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주신다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최선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목표를 꼭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더 자세한 학습법에 대해서는 우리 수학 영역의 김세식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학 영역의 심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세식입니다. 정말 많이 오셨네요. 오늘 심선생님 강의가 정말 열정적이시죠? 많이 공감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즐거우셨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서 웃는 사이에서 분명히 그 의미를 찾으셨을 것 같습니다. 수학 선생님 중에 저렇게 유머러스하게 강의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데요. 오늘 저도 많이 웃었고 재밌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수학 학습 전략 수학의 두 번째 이 시간에는 how입니다. how.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자, 어떻게 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한테 이 강의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이 시험 삼아서. 그러니까 질문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20분이야. 20분에 계획 세우는 법, 자 이때는 이걸 하고 이때는 이걸 하고, 그걸 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부족할 거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안내를 하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은 안내를 하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된 전달해 드릴 말씀은 어떻게 하면 그 정보를 찾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걸 보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학습 계획을 세워라. 당연한 말이죠. 이런 말 하면 당연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안 찍으셔도 되는 게 29페이지에 있습니다. 2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안 찍으셔도 되고요. 제 얼굴 보면서 공감하면서 아마 말씀 들으셔도 되고요. 간간히 곁눈질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저기 12월부터 되어 있고 현재 6월입니다. 12월부터 6월까지 나 뭐 했지? 이렇게 반성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 허무하다, 난 수능 개념 늦게 시작했는데, 수능강 늦게 시작했는데 아직 안 끝났는데 이제 곧 수능 완성 나온다는데 나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6월 그래도 시험이 다행스럽게도 학생들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킬 만큼 선생님 말씀대로 역대 가장 쉬웠습니다. A형도 그렇고 B형도 이렇게 쉬워도 되나 할 정도로 가장 쉬웠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비슷한 학생도 있어요. 아까 봤죠? 비슷한 학생도 있고 오른 학생도 있어요. 또 중요한 면이 이겁니다. 그럼 과연 9월 수능에서도 그대로 출제가 될까?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작년 9월 시험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좀 쉬웠습니다. 그러니 본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가 그 난이도 조절, 변별력을 위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9월과 수능이 어떻게 될지를 사실은 짐작하는 건 매우 어려워요. 그때 그렇게 출제될 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기별, 수준별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세워야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만약 그게 안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월간, 주간, 일간 아주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세워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와이프한테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냥 그 계획 짜는 법까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학생들에게 계획이 똑같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저는 국어가 좀 잘 돼 있고 수학이 좀 못하고, 어떤 학생들은 뭐 영어가 못할 수도 있고, 뭐 수학을 제일 잘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비중이 똑같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더 잘 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못하는 것에 비중을 더 많이 둘 수도 있어요. 계획은 정말 개별적이어야 됩니다. 시기별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민이 생겼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계획 세는 법조차 공부하는 방법조차 하나하나를 알려줄 수 있을까? 그래서 안내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걸 안내하겠습니다. 자, EBS 홈페이지입니다. 입시 정보에 관한 가장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포털입니다. 입시 포털. 나중에는 제가 언젠가는 저기 그 곤색 탭, 갈색 탭에 수시 논술이라는 부분을 강조할 때도 있을 겁니다. 나중에 수시 논술 저기에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오늘은 계획을 짜고 공부를 하는 그 계획에 대한 안내를 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안내합니다. 듀나 공감 많이 클릭하시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에 듀나 공감을 클릭해 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예, 공부의 왕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바로 이런 화면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화면 안내를 이렇게 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자, 밑에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이미 끝난 프로그램입니다. 176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더 이상 제작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내용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176건의 공부의 왕도의 내용은 정말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봐야 되나요? 아닙니다. 몇 개만 보세요. 몇 개만 보세요. 그래서 저도 몇 개를 봤어요. 그 전에도 우연히 본 것들도 있는데 이번엔 의도를 가지고 봤어요. 이 학생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몇 개를 봤습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한 편 한 편이 제가 본 것마다 너무 감동을 받을 정도로 이 학생들 정말 이렇게 될 만하구나, 성공할 만하구나 하라는 그런 공감을 가질 만한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확인해 봤죠. 수학이란 단어가 들어간 회가 몇 회 정도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1회부터 수학이더라고요. 수학, 그림으로 수학을 풀다. 5회 수학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라. 12회 수학 38점 문제집 한 권으로 만점대다. 제목이 참 섹시하죠. 예, 저 문제집 한 권으로 과연 만점이 될 수 있을까요? 되고도 남습니다. 되고도 남습니다. 특히 A형. 되고도 남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 한 문제는요. 그래요. 그거 하나가 문제인데 제대로 푼다면, 한 권을 제대로 푼다면 가능합니다. B형은요, 선생님,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많이 쉬워지고 있는 추세고 그럴 경향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분명히 쉽게 내자라는 경향은 그런 요구가 있어요. 사회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하면 분명히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 전해주고 싶고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19회, 26회, 27회. 그러다 지쳤어요, 제가. 41회까지 보고서 이거 도대체 몇 개야 그러니까 쭉쭉쭉 더 있어요. 뭐 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뭐 계획표 짜는 방법도 있고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173, 176까지 수학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꼭 보시고요.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이걸 공부 계획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봐서 시간만 지나면 안 되죠. 한두 개만 보시라고요. 언제 볼까요? 가끔 한두 개 보세요. 자극이 필요할 때. 분명히 공부하다 보면 지칩니다. 슬럼프 옵니다. 많은 학생들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공부 밥 먹고 또 공부 하다 보면 지쳐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태해지기도 하고 슬럼프도 와요. 그럴 때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자극되고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라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공부가 어렵기도 하지만 공부를 오늘 하고 내일 하고 한 달간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사람은 지치거든요. 그 적당한 자극이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씩 보세요. 복용하세요. 자, 실수와 실력을 구분하라. 두 번째입니다. 자, 아까 심쌤도 말씀하셨죠. 주제가 겹쳤습니다. 바로 시험을 보고 나면 여러분 가장 많은 말을 하죠. 이런 말. 나 실수했어. 정말 실수일까요? 정말 실수일까요? 정말 실수 있어요. 뭐 덧셈 뺄셈 틀릴 수도 있고. 자, 그런데 그게 반복돼서 나타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실력입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분석해내야 돼요. 자, 이번 시험 쉬웠다고 하지만 내가 계산 실수한 거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개념이 좀 부족한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세요. 그것을 보완하는 게 공부입니다. 아니, 그냥 놔둘 거예요? 분명히 쉬운 시험이라도 틀린 게 있을 거라고요. 만점자를 제외하고는.
가만 놔둘 거예요? 왜 틀렸는지를 분석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를 왜 틀렸고 왜 망설였는가. 내가 계산 실수를 어느 단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 행렬 계산에서 곱셈에서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이상하게 자꾸 꼬이더라 라든가, 외분점 내분점에서 마이너스 들어간, 특히 외분점 n-n분의 mx2 nx 뭐 이런 게 있어요. 학생들이 딱 해서 뭐 내분점 외분점 구하라는 게 문제가 있는데 멍 하고 갑자기 망설일 때가 있어요. 선생님은 이제 감독을 하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푸나 이렇게 눈여겨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 굉장히 나중에 피드백을 줘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심히 봐요. 그러면 내분점 외분점 구해야 되는데 제가 안 구하고 있지, 왜 그러지? 그래서 유심히 봐요. 그러면 한참 만에 나와요. 공식도 차분히 잘 써요. m-n 이러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시험에서. 그거는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문제의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야 될 때 그 사고력이 필요한 거고, 거기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것도 조건을 찾아내야 되고 하는 것들은 빨리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벨 2까지의 연습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리스트 작성해서 보완하세요. 이게 실수인지 실력인지를 구분하세요. 대부분 실력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에서 내가 주의해야 되겠다. 비형, 예를 들어서 또 분수방정식, 무형근 이런 거 빠뜨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꼭 체크해놓고 문제 풀 때 옆에 써두세요. 계산주의, 무형근주의. 그러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실력을 올리는 것 당연히 필요하지만 실수를 줄여서 점수를 지키는 것,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쉬운 시험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수학에서의 연계란. 아직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선생님이 똑같이 출제하나요? 아유, 많은 학생들이 똑같이 출제하지 않는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은 잘 몰랐겠죠. 똑같이 출제하지 않습니다. 수학은 개념과 발상이 연계됩니다. 혹은 유형이 연계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원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수능 특강 교재 볼 필요 없어. 내 강의를 따라와. 이런 말도 합니다. 당당하게.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느 책에서도 나온 내용이라면 연계하는 책을 먼저 공부하는 게 맞죠. 다른 책을 보겠다면 이 연계된 책을 본 다음에 보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렇게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 다른 걸 하세요. 자, 다음 기출 유형별 정리. 오늘의 주된 제 얘기는 사실 시간에 관한 얘기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줄여서 그 안에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바로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대 4가 뭐냐면, 26은 보통 유형으로 덮을 수 있는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뭐 27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28일 때도 있습니다. 29일 수도 있어요. 어떤 학생에게는 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 덮을 수 있고, 이 한 문제만을 고민하는 그런 문제로 남겨둘 수도 있겠죠. 100분 안에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렇다면 이미 알려진 유형, 예를 들어 몇 가지가 있어요. 지수로그 활용 문제라든지, 물론 행렬 합답형 문제는 어렵게 나오지만 그것도 이미 출제할 거라는 걸 우리 거의 알고 있고, 약간씩 변화는 있지만 대부분의 출제 유형으로 26개 정도 덮을 수가 있습니다. 기출을, 유형을 분류해서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꼭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 조절의 가장 위험한 요소는 4점짜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3점짜리가 상위권 학생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으세요. 제 제자가 직접 경험한 얘기고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어떤 때는 시험을 봤는데 60점이 나오고 어떨 때는 90점이 나오는 거예요. 얘가 미쳐버리는 거죠. 왜? 내가 충분히 공부를 열심히 했고 잘했고 90점도 나오고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험을 봤는데 60점을 받는 거예요. 원점수로. 그러니까 얘가 도대체 내가 왜 그러지? 난 개념도 완벽한 것 같고 다 한 것 같은데 내가 왜 그럴까? 결론을 딱 이제 고민을 해서 며칠 고민하고 분석을 해보고 시험 본 스타일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학생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아, 내가 시험 보는 요령이었구나. 3점 막이라고 써 있는 저 빨간 글씨에 흰 글씨, 빨간 박스에 흰 글씨 써 있는 저게 뭐냐면 3점 막히는 거에서 걔가 못 넘어간 거예요. 여러 번의 시험을 거쳐 보니까 아, 이거는
잠깐 막히는 거야. 이걸 넘기고 뒤에 문제를 풀고서 다시 와서 보면 대부분 다 풀려요. 정말 신기하게도. 여러분 시험 보고 나서 집에 가면 내가 이걸 왜 못 풀었지 그러죠? 진짜 그런다니까요. 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시험을 내가 왜 못 풀었지? 아유 막 이런다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걸 고민을 해요. 잘 안 풀려. 그러면 여유 있게 그래 잠깐 내가 모를 수 있어. 다른 문제 풀고 다시 하자 하고 재활용하라고 지금 쓰레기통 밑에 그림. 예, 그런 의미입니다. 예, 다시 와서 한번 보세요. 꼭 막힐 때의 그 여유로운 대처가 시간을 벌어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학생이 그 방법으로 극복을 해서 당당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통 네일클로버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제 눈도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이제 녹색을 좀 보여드릴까 하고서 제가 뭘 보여드릴까 이제 찾았어요. 이미지를. 그랬더니 세잎클로바를 찾아봤습니다. 왜 세잎클로바를 찾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제는 많이 유명해져서 네잎클로바는 행운, 그렇죠? 세잎클로바는 행복. 우리는 주위에 널려있는 이 평범한 행복들을 잘 모르고 지내는 것 같아서 좀 아쉽지 않은가. 너무 행운만을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3점짜리 무시하다가 3점짜리 발목 잡히지 마시고요. 이렇게 레벨 2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레벨 2 수능 특강의 레벨 2까지를 열심히 하시면 어느 순간에 실력이 올라서 행운이 따라올 겁니다. 즉 주위에 있는 가족에게 잘하시고요. 3점짜리한테 잘하시면 4점짜리 행운도 저절로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면 분명히 행복하실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 행운도 따라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주석, 김세식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들으셨죠? 부모님은 좋은 결과도 물론 원하시지만 그것보다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근성을 보이는 모습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지금부터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수학여행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요? 우선 개념부터 철저히 하고요. 기출문제, 연계교재 확실하게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념을 철저하게 정리하시고요. 실수와 실력을 확실히 구분해서 실수를 줄이고 실력을 키우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영어 영역에서는 선생님들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자, 이하영 선생님과 연은진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문영여자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EBS 수능 대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날씨 참 좋은 토요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고3 수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6월 모평이 끝나고 난 주말입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대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오늘 같은 날 뭘 해야 될까요? 잠시 바람 쐬러 나들이 한번 가야 될까요? 아니면 따끈따끈한 영화 한 편 보면서 기분 전환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공부하는 것도 좋겠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복 받으실 겁니다. 복 받으실 거고요. 자, 분명 오늘 이 시간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분명 여러분들이 어떤 학습 계획을 잡는 데 있어서도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굉장히 좋은 정보들 많이 알려드릴 텐데요. 그 내용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번 6월 모평 어떠셨어요? 영어 영역? 네, 좀 많이 쉽게 느끼셨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1등급 컷이 100점이다, 뭐 98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러분 문제가 쉬워졌습니다. 쉬운 수능 그리고 쉬운 영어. 앞으로 수능까지 아마 이 기조는 계속 이어질 텐데요. 여러분 문제가 쉬워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공부에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달라지는 거 있나요? 자, 문제가 쉬워졌으니까 연계교재 독해 5권 중에서 3권만 보고 들어가야지 이러실 겁니까? 아니죠. 문제가 쉬워졌으니까 어법은 여기까지만 봐야지, 어휘는 여기까지만 봐야지 이러실 거예요? 아니죠. 자, 문제가 쉬워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공부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해오셨던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6월 모평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어 영역은요, 뭐니 해도 시험 유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작년은 이제 통합형 수능 영어, 작년에는 이제 수준별 영어였죠. 그래서 A형과 B형으로 나뉘어서 시험을 보던 것이 이제 올해는 통합형 수능 영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A형과 B형으로 나뉘어서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의 선택에 따른 점수의 예측이 많이 힘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시에 유불리 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영어는 그 통합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론 국어랑 수학은 아직도 그 수준별로 보고 있죠. 자, 또 하나 많이 변하게 된 것은 영역별로 문항수가 조금 달라졌다는 점인데요. 자, 어떻게 달라졌나요? 듣기는 문항이 조금 줄었습니다. 5문항이 줄었고요. 읽기는 상대적으로 5문항이 늘었죠. 그래서 총 28문항 읽기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읽기 문항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내가 좀 부담스러워진 거 아닌가, 문제 푸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평가원에서는 유형별의 문항수도 약간 변화를 주었습니다. 자, 일단 대의를 파악하는 문제 유형이요. 목적이라든가 주장이라든가 주제, 제목, 심경을 묻는 문제들. 자, 이런 문제들이요. 3문제 늘어서 6문항 출제가 되었고요. 또 일치불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2문항에서 4문항으로 2문제가 늘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번에 시험지 딱 받으시고요. 약간 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약간 이메일 창에 막 목적 문제 나오고 막 새 그림 나오고 발레 그림 나오고 이래서 되게 당황하지 않으셨나요? 네. 저는 사실 시험지를 딱 받고 시험지가 너무 느슨해서 이렇게 느슨한 시험지를 참 오랜만에 본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 놀랍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셨을 것 같아요. 좀 그렇지 않으셨나요? 네. 아무래도 뭔가 시각 자료가 좀 눈에 많이 보이면 시험지가 빡빡해서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구나 이것보다는 조금 마음이 편해지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편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다가요, 빈칸 문항, 여러분들 평소에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는 문항이잖아요. 근데 이 빈칸 유형은요, 문제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빈칸에는 연결어 추론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 7문항 출제가 되던 것이 이번에는 4문항, 무려 3문항이나 줄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수험생들 퀴즈를 부르셨을 것 같아요. 어머, 웬일이니? 이 시험 정말 나를 위한 시험인가 봐. 완전 대박이야. 막 이런 생각하시면서 막 자신감 붙으셨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문제 유형이 바로 간접 쓰기 문항이셨을 겁니다. 이 간접 쓰기 문항은 어떤 문제들입니까? 문장을 넣거나 빼거나 순서를 배열하거나 요약하는 문제 유형들을 전부 다 간접 쓰기 문제 유형이라고 보는데요. 자, 올해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 문제 유형이 바로 이 간접 쓰기 문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문제 난이도가 조금 낮아졌지만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진 유형이 바로 이 간접 쓰기 문제 유형인데요. 평소에 이 문제 유형에 자신이 없으셨던 친구들은 분명 수능 때까지 이 문제 유형 때문에 분명 발목 잡히실 겁니다. 제대로 된 유형 분석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영어는 이렇게 시험 유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연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어 영역은요, EBS 교재와 71.1% 연계가 되었습니다. 자, 71.1% 하면 전체 45문항 중에 몇 문항이죠? 바로 계산 안 되죠? 몇 문항입니까? 32문항이 연계가 되어서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의 연계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국어, 수학 얘기 들으셨겠지만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의 연계는 완전 느낌이 달라요. 그렇죠? 실전에서 체감 연계율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뭡니까? 영어입니다. 실제로 선배들이 나와서 직접 했던 말이기도 해요. 자, 국어는요, 여러분. 자, 내가 교재에서 봤던 시가 연계가 됐다. 근데 그 시가 다른 낯선 지문과 같이 섞어서 연계가 됐다. 그러면 되게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자,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개념이지만 문제가 조금 달라지거나 숫자가 바뀌었다. 그럼 어떻습니까? 완전 새로운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어는 내가 한 번 공부했던 지문이 시험장에서 시험지에 등장하는 순간 문제 푸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세이브가 되죠. 자, 그런데다가 내가 어디서 한번 봤던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렇죠? 마음이 편해지죠.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어 영역에서의 연계는요, 시험 전에 연계 교재 문제를 다 보고 간 친구와 안 보고 들어간 친구의 점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결과가 달라지고요, 문제 푸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반드시 수능 전까지 연계 교재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그 연계 교재 학습법과 관련된 얘기는 아마 연은지 선생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해주실 겁니다. 자, 일단 연계가 32문항이나 됐다. 단순하게 소재만 활용해서 연계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통으로 지문이 그대로 활용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재에 있었던 시각 자료, 지문 내용 거의 그대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물론 문제 유형의 변화는 있죠. 빈칸이 어법으로, 요약문이 어휘로 이렇게 문제 유형의 변화는 있고요. 심지어 유형의 변화가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안내문, 도표 같은 거 그냥 그대로 유형 변화 없이 출제가 되고요. 빈칸 문제 이번에 많이 어렵게 느끼셨던 31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원래 교재에서도 빈칸이었던 문제가 빈칸의 위치만 바뀌어서 또 다른 빈칸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듣기 같은 경우에는 15문제가 전부 고교 영어 듣기 교재에서 연계가 되었고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17문제가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1, 2 교재에서 골고루 나뉘어져서 연계가 되었습니다. 자, 어떤 특정 한 교재의 쏠림 현상 없이 골고루 연계되는 이러한 느낌은 아마 수능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듣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세트형 문항을 제외한 15문항이 전부 연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트형 문항 2문제를 뺀 모든 문항이 연계가 됐는데요. 작년 수능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머님, 아버님들은 15문항이 연계가 됐다는 느낌이 잘 안 오시죠? 이게 무슨 어떻게 연계가 됐다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신 거죠. 내가 평소에 공부하던 교재에 나와 있었던 그 교재의 그림이랑 도표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들었던 스크립트에 그 단어들이 그냥 그대로 다시 들리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듣기는 여러분 난이도가 높을 수가 없어요. 평이한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연계되었던 예를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 어떤 게 교재 문제고 어떤 게 시험지 문제인지 모르시겠죠? 네, 똑같죠? 네. 고교 영어 듣기 교재에 나왔던 그림 불일치 문제가 그대로 문제 6번으로 출제가 됐는데요. 그림 똑같고요. 심지어 연계 유형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듣기 같은 경우는요, 조금 걱정이 된다 이런 친구들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영어 듣기 공부하는 방법은 연계 교재 제대로 잘 보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연계 교재, 고교 영어 듣기,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수능 완성 실전편에 있는 듣기 문제들입니다. 그렇죠? 스크립트 제대로 분석하시고요. 그 안에 어려운 어휘 표현들 정리하시고요. 또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정리하시면서 꾸준히 들어가는 거. 이게 듣기에 대한 공부법. 끝입니다. 아시겠죠? 자, 독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기, 독해 마찬가지입니다. 장문 독해 시작하기 전까지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요, 연계되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 했을 때 A형보다는 조금 어렵고 B형보다는 조금 쉬운 수준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거의 지문의 내용이 그대로 변형 없이 연계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지문이 좀 더 쉽게 변형되어 연계가 되기도 했는데요. 자, 예를 들어 이번에 연계된 문항 하나를 보면 그 수능 특강 교재 글의 순서 묻는 문제가요, 28번 어휘 문제로 변형되어 출제가 되었습니다. 살짝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만 보셔도 내용 완전 똑같네 이런 느낌 드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 밑에 각주어로 나와 있는 어휘를 한번 보시면 교재에 나와 있는 각주어는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연계된 문제, 모평에 나왔던 문제는 각주어가 2개입니다. 그렇죠? petition이란 단어가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평가원의 배려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쉽게 출제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어휘가 어려워서 너네가 문제 못 풀게 하지는 않겠어 라는 의도가 좀 느껴지십니까? 네. 이게 여러분들이 연계교재를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문이요. 엄청 어렵게 꼬아지거나 어려운 어휘로 바뀌거나 절대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냥 그 지문 그대로 통으로 연계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연계교재를 공부하실 때는요. 이 교재가 문제풀이용 교재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이 교재는 평가원이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문제 소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앞으로 교재 공부 방향 잡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몇 가지 좀 주목해야 하는 문항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법 27번 문제를 잠깐 볼 건데요. 자, 어법 문제 한 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영어 독해 연습 2 교재에서 연계가 되어서 밑줄 어법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도 어법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3월에 평가원에서 통합형 수능 영어 영역 학습 안내라는 책자를 발간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그 책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어법 문제는 단순한 기계적 암기가 아니라 문단 전체의 의미와 문장과 문장 사이의 의미적 관계를 고려해서 문법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순한 암기형 어법을 절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번 모평에서도요. 주어 동사의 수일치 문제가 정답인 문제가 나왔죠. 주어랑 동사만 찾으면 답이 바로 나오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어법 문제는요. 어법성 판단 문제만을 위한 공부를 따로 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평소 여러분들이 독해 문제집 보시면서 주어 동사 찾으시고 해석해 나가는 그 과정, 그게 결국은 어법성 판단 문제도 대비하는 일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고난도 빈칸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 건데요. 자, 이번에 31번, 32번 두 개의 문항이 변별력 확보를 위한 고난도 빈칸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중에 31번 문제는 연계가 되었었죠. 빈칸 문제가 그대로 빈칸의 위치만 바뀌어져서 출제가 되었는데요. 연계가 됐긴 했지만 이게 약간 학술적 소재였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조금 어렵게 느꼈었고요. 32번 문제 같은 경우도 조금 낯선 소재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어렵게 느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기출되었던 고난이도 빈칸 문제보다 이번 6월 모평의 빈칸 문제 정답률이 높았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유는 연계 때문입니다. 연계. 이 빈칸 문제가 연계되어서가 아니라요, 여러분. 이 빈칸이 아닌 나머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연계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나머지 문제들이 너무 연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 푸는 속도가 되게 많이 빨라졌습니다. 시간이 줄었어요. 그 시간 빈칸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처음에 빈칸 문제에 답을 잘못 골랐었대요. 근데 나중에 문제 다 풀고 나서 시간이 15분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빈칸 문제에 집중했더니 정답을 골라낼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연계의 힘입니다. 영어는요.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제대로 연계교재 보시면서 비연계 문항까지도 대비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접쓰기 문항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간접쓰기 문제는요.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간접쓰기 문제 유형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이 문제 유형은 평가원이 출제하기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자, 문장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답이 1번도 되고 2번도 되고 3번도 돼요. 그럼 됩니까? 안 되죠. 순서 배열을 하는데요. 순서가 ABC도 되고 BAC도 됩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건 역으로 생각하면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단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든지 답이 이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유형의 약한 친구들은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통해서 공부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152일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자,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요. 저는 감히 이 길이 참 쉬운 길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순 없어요.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굉장히 해볼 만한 일이라는 거, 그리고 참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많이 힘드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저와 그리고 EBS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눈빛 하나하나, 얼굴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합격하는 그날까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는 연은진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지금까지 영어 영역의 이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